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걷는 도시 이야기입니다. 걷는 도시가 행복한 도시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동안 정말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일까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울진은 대한민국의 숨이라고 지금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공기가 가장 좋은 곳.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공기가 좋아야 됩니다. 맑은 공기를 숨쉬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지역이 행복하려면 오고 가는 게 편안해야 됩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대중교통도 생각했는데 조금 이제 오늘 끝나고 영덕도 가야 돼서 이제 자가용을 타고 왔습니다만, 이동이 원활해야 되고, 그리고 이동은 우리 몸에 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은 어쩌면 탁한 피에 비유할 수 있고,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 보행 이런 그 녹색 교통으로 사람들이 늘 오고 간다면은 맑은 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낮고 공기가 맑은 울진이 교통마저도 이런 청정교통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사방에서 오기 편안하고, 또 이 지역 안에서 또는 지역 간을 대중교통으로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면, 지역이 된다면 울진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걷는 도시를 저는 대자보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으려면은 대중교통이 편안하고, 또 자전거를 타기 편안하고, 그리고 또 걷고, 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세 가지를 녹색교통 삼총사라고 부를 수 있죠. 제가 90년대 말 유럽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 역에서 내리면 철도역이죠. 바로 두어 걸음 걸어가면은 이렇게 트램 또는 버스 이렇게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철도역에 내려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환승을 하고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유럽 도시들이죠. 그 시대에 우리 서울역 앞의 모습은 이랬죠. 철도역 앞은 전부 자가용 주차장이에요. 90년대 말. 그리고 그 다음에 택시 정류장이 있고, 버스 정류장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철도역에 내려서 이렇게 이쪽 버스를 타려면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골에서 서울에 짐을 싸서 자식들 만나려고 어르신들이 짐을 바리바리 이고지고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서 먼 길을 건너가서 버스를 타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 당시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했다면, 우리 서울역은 자가용 타는 사람들을 위한, 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차도 옆에 이렇게 펜스로 딱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봤습니다. 거기 가이드 선생님께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휴가를 간대요. 자가용을 타고가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그만큼 자전거 도로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마치 고속도로처럼 잘 돼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 저희 시립대 학생들, 저희 시립대는 방학 때마다 우리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 도시에 보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한 달을 보내고, 그다음에 지도교수가 처음에 같이 출발해가지고 지도교수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학생들과 함께 있고 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리 잡는 거 도와주려고. 마침 제가 같이 갔던 학생들은 이 대자보 도시 암스테르담을 연구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예 암스테르담 남쪽 교외에 집을 구하고 자전거를 렌트를 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한 달에 아마 15만 원, 20만 원밖에. 그리고 밤에 이제 충전해가지고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암스테르담까지 오고 하는 거죠. 자전거로 한 30분.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자전거를 타고 암스테르담 교회를 반나절을 돌아보고 깨달았습니다. 야, 네덜란드는 자전거 천국이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울진이 정말 맑은 공기의 도시라면 이렇게 대중교통, 자전거, 그리고 또 보행으로 어디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대자보가 중요하냐 보세요. 맨 오른쪽에 이 자가용 차는 사람 한두 명 태우면서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버스는, 대중교통은 요만큼 안에 이 사람들을 다 태울 수 있어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 녹색교통으로 이 교통의 주체를 바꿔야 되는지는 이 공간의 이 점유만 봐도 알 수 있죠. 대한민국은 정말 걷기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걷기 편한 도시 또는 걷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죠. 저는 이제 서울연구원에 94년부터 2007년까지 13년 서울연구원에서 일하면서 제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서울을 자동차를 타고 달리기 좋은 도시에서 천천히 걷기 좋은 도시로 바꾸는 일이었죠. 이 도로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황기원 교수님은 이 책 같은 도시, 도시 같은 책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면도날 같은 도시가 있고 카톨릭 교회에서 쓰는 묵주 있죠. 또는 목걸이 같은 길이 있다. 면도날 같은 길을 영어로 로드라고 합니다. 이 길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빨리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자면 고속도로죠. 과정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목걸이 같은 길, 영어로 스트리트라고 하죠. 이 길은 출발 지점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울진의 읍내 가장 번화한 거리를 걸을 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길가에 가게도 구경도 하고 오가다가 사람들 얼굴도 보고 또 친구들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우리 시장길도 이런 길입니다. 흥정도 하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길이 있다. 근데 우리는 자칫 모든 도로는 로드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도로의 쓰임새를 보면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이런 길도 있지만 횡단보도는 차와 사람이 함께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길가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위해서 응원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은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죠. 예술가들이, 가난한 예술가들이 연주하는 무대가 되기도 하고 길이 또 이 베네치아는 연초에 항상 이렇게 가면 축제를 하면 길거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길이 도서관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림 그리는 분들의 갤러리가 되기도 하고 싱가포르의 이 번화가의 풍경이에요. 이렇게 아예 길가에서 이런 전시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차가 다니던 길을 막고 차 없는 거리를 하죠.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차에게 내주었던 아스팔트 도로를 이렇게 차량을 막고 사람이 쓰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도시의 주인이구나. 프랑스 파리는 세느 강변 이 자동차 전용 도로, 자동차 도로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를 주말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가 다니던 길을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그리고 도시에서 특히 이제 유럽 도시들이 그렇죠. 이 카페나 레스토랑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건물 안이 아니라 길가 자리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사랑하는 연인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핸섬한 남자들을 힐끗힐끗 보는 재미. 그죠?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애인이 여기 있는데 어이 남자친구보다 더 잘생기는 남자가 지나가면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가 길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 그래서 길이 중요한 거죠. 길에서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연애도 하고 또 이런 서프라이즈 흥미로운 일들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도로 설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드 디자인의 관점에서 차가 빨리 다니는 길을 만든다 이런 생각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이 길 위에서 즐길 수 있게 하는, 말하자면 도시공간 설계의 관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이 인류 역사상 우리 도시를 가장 크게 바꾼 게 차입니다. 자동차가 등장하기 전에, 그리고 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누구나 다 차를 갖지 않았어요. 부자들, 극히 일부만 차를 탔기 때문에 처음 차가 이제 도시에 등장했을 때는 차가 가면 그 앞에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들고 차 앞에서 안내를 했어요. 차 지나갑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포드 같은 이런 뭐 GM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이제 대량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서 누구나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온 거죠. 이걸 이제 자동차 대중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도시 안에 차가 이제 마치 주인처럼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자동차에 어쩌면 노예가 지금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도시를 차를 위한 도시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약자들까지.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에게 30cm 보도턱은 넘을 수 없는 넘사벽입니다. 어르신들, 또 불편한 장애인들, 특히 유아차는 이 도시가 얼마나 걷기 좋은 도시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바로메타예요. 제가 90년대 유럽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유아차, 옛날에 유모차라고 했죠. 유모차는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만 다녔지 시내에는 구경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아차로 시내까지 오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버스에 태울 수도 없고 지하철에 태울 수도 없고, 지하철역이 있어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없던 때예요. 90년대에는. 근데 유럽에 가니까 어느 도시에나 유아차가 늘 보이는 거예요. 유아차가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도시는 휠체어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죠. 네덜란드의 어느 재단은 어반 95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 얼반이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뜻이고 95, 95는 만 3살 아이들의 평균 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95cm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이런 운동이에요.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펜스를 치기도 합니다. 차도와 보도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그 관목이라고 하죠. 쥐똥나무 같은 나무를 쭉 심기도 해요. 횡단보도 전후에. 근데 그 펜스나 쥐똥나무가 1m 정도 되면 어른들이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운전자가 봐요. 그런데 1m가 안 되는 아이들이 거기 서 있다가 툭 튀어나오면은 운전자들이 못 보고 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어른의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으로 봐야 된다. 우리 청사의 문들, 어른들은 밀고 들어오지만 꼬맹이들은 못 밀어요. 문이 너무나 열기가 힘든 문들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장애 없는 도시, 배리어 프리 시티고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 유니버설 디자인이죠. 그죠? 도시를 설계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옛날 도시들보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만드는 도시가 더 못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요즘의 신도시들은 전부 이렇게 면으로 나눕니다. 여기는 주거지역, 저기는 상업지역, 저기는 공공청사가 있고 저기는 문화 공간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들의 옛날의 삶은 이러지 않았어요. 1층이 상가입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사무실이고 4층, 5층, 6층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와 상업이 이렇게 함께 섞여 있었죠. 그래서 퇴근길에 1층 가게에서 저녁 창거리 사가지고 올라가서 밥해 먹고. 이게 이제 옛날 우리나라나 서양 도시들이 그랬는데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도시들이 소위 교회화를 합니다. 이 교회화는 자동차하고 연관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도시 안에서 옹기종기 살 때는 차가 필요 없었어요. 걸어서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했는데 자동차가 엄청나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자동차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시내에 살던 사람들을, 특히 중산층들을 교회로 이제
빼내죠. 그게 바로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멋진 주거지를 개발하고 중산층들을 교회에 옮겨 살게 하죠. 마이카 로망을 강조하면서 내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그 교회 주거지를 만들다 보니까 교회 주거지에는 상업시설이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대형 마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형 마트까지 장을 보기 위해서 주말에 차를 타고 가서 장을 보고 매일 조금씩 살 수 없으니까 이만큼씩 사와야 돼요. 이만큼씩 사온 음식 재료들을 보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냉장고가 커져야 되죠. 그래서 이 자동차 시대에 정유산업, 주택건설산업, 유통산업, 그리고 가전산업까지 전부 뭘 필요로 했냐면 교회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도시가 바깥으로 막 이렇게 소위 스프롤 확산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시내까지 출퇴근하는데 1시간씩 고생을 하고. 이런 도시들을 지금 우리가 여전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를 만드는 생각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지 말고 가능하면 모아야 된다. 이 전주 혁신도시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입니다. 옛날하고 참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학교나 어떤 그 공공청사들을 보면 나지막하고 여러 개의 건물들로 나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한두 건물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 안에 강의실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그 건물 밖은 전부 그냥 텅 빈 잔디밭이에요. 제가 여기 가서 강의할 때마다 요청을 합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은 전국의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와서 교육받는 곳이에요. 이 넓은 잔디밭을 여름에는 땡볕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요. 거기에다 길을 만들어라. 그래서 각 시군에 부스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길에는 지붕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 안 받고 한여름에는 그늘이 들이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건물 아니면 오픈 스페이스, 건물, 공지 이렇게 만드는데 옛날 도시들은 전부 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걸으면서 생활합니다. 서울에 있는 DDP, 어떤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건축이라고 칭찬하는데 저는 아주 싫어해요. 이 DDP 건물은 외국인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창이 없습니다. 건물에 창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건물 밖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너희들은 잘생긴 내 몸을 보고 감동이나 먹어라 이놈들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건물은 늘 창을 통해서 또는 1층 이 가게 전면을 통해서 길과 만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그냥 모든 활동은 내부에서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도시는 이런 도시죠. 저는 우리 이 울진 여기도 그렇고 죽변도 그렇고 후포도 그렇고 옛날에 가장 번화했던 그 거리들 있죠, 그죠? 그 거리에 밤에도 사람들이 늘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강아지들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도시의 가장 번화한 거리가 지금은 밤이 되면 깜깜해집니다. 다행히 우리 울진에 어제 저녁에 곰포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희 제자들하고 술을 한잔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밤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야 그 지역이 재생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오고 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거기에 사람들이 자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 원도심 지역에 살던 분들이 옛날에는 1층에 장사하고 2, 3층에 살았어요. 지금은 전부 바깥에 아파트로 다 집을 옮겼기 때문에 낮에는 가게들이 문을 열지 모르지만 밤이 되면 다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원도심 재생의 핵심은 거기에 밤에 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도심에 텅텅 비어있는 가게나 사무실이나 이런 곳들 잘 고쳐가지고 젊은 청년들 또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멋진 집으로 바꿔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밤에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행 와서 거기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동네 여관 같은 이런 호텔도 필요하지만 오래된 건물들 잘 고쳐서 멋진 게스트하우스 또는 스테이가 원도심에 많아지면 거기에서 저녁에
묵는 사람들이 나와서 차도 마시고 술도 한잔하고 또 저녁 문화를 즐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시들로 우리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이 자동차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해서 우리 도시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죠. 이 자동차 시대를 맞으면서 세계 모든 도시들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공급 정책으로 대응합니다. 차가 늘어나니까 도로를 넓혔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늘려줘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은 게 아마 90년대 초일 겁니다. 일본은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기 직전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어요. 자동차는 개인 소유 물건이죠. 내가 차를 사려면 내 차를 보관할 차고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차를 살 수 있게 한 거죠. 어쩌면 당연하죠. 내 집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없으면 동네 공용 주차장에 한 칸을 내가 차고로 쓰겠다. 이렇게 해야 차를 살 수 있게 했는데 우리나라도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 오면서 차고지 증명하자고 요청이 많았지만 결국은 도입 안 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마다 차를 갖고 차를 줄 데가 없으니까 우리 동네 길들이 전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 특히 아이들이 학교 오고 가는 통학로 모습을 보십시오. 길가에 전부 주차해 놓고 그 사이를 차들이 비집고 다니고 아이들은 등교 하교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거나 다치고 우리 아이가 차에 치여서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차에 태워서 학교까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통학로는 더 열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 선진 도시들은 학교 주변 상당한 구역까지는 등하교 시간에 차가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 도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차로 생활을 하는 거죠. 아이들의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도 국도는 도대체 도로를 만들면서 보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도로에서 우리들이 늘 걷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일본의 동경도지사를 했던 미노베 료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67년부터 79년까지 4년씩 12년 3선을 한 분이에요. 이 미노베 지사는 도로를 만드는 방정식을 바꿔버리는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도로 빼기 차도는 보도.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 때 필요한 만큼 차도를 만들고 나머지로 보도를 만든다. 이게 그 당시에 도로 방정식이었어요. 이거를 도로 빼기 보도는 차도다. 보도를 먼저 필요한 만큼 만들고 그리고 차도를 만들어야 된다. 요즘에는 이런 말이 통합니다. 도로 다이어트도 하죠. 일부러 차도를 줄이고 보도나 자전거 도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죠. 서울의 잠실 신천역 사거리 1996년 모습입니다. 제가 그 당시 신혼 때 여기 2단지에 살았어요. 여기 3단지, 1단지, 여기는 새마을시장. 이 새마을시장에 이쪽에서 늘 갑니다. 시장 보러 가고 약국에 가고 은행에 가고. 그런데 보세요. 횡단보도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지워버렸어요. 왜? 여기에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니까 지하도가 생겼다고. 그 당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6교 지하도는 200m 이내에 병행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교가 있으면 횡단보도 만들면 안 되고 지하도가 있어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안 되고 200m 안에 횡단보도가 2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은 어떤 법이에요? 자동차가 다니는데 횡단보도는 걸기적거리는 장애물이다 이런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도 개통되니까 횡단보도를 지워버렸어요. 자, 이 2단지에 사는 주민 한 분이 길 건너 새마을시장에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장을 보러 갑니다.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아차를 접고 아이를 팔에 안고 깊은 계단을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이때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없던 때니까 아니면은 자동차 신호가 켜질 때 차도 위를 건너가거나 유아차도 차니까
자, 이분을 우리가 무단횡단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라고 탓할 수 있을까? 탓할까요? 이런 도로를, 이런 도시를 만든 우리의 잘못이죠. 그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이 어르신 한 분이 지금 길을 건너고 있죠.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중간 조금 지날 때쯤 신호는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는 채 길을 건너기도 전에 차들은 막 밀어붙입니다. 빨리 비키라고. 소리가 들리죠? 빵빵빵 소리가. 그런데 그 시대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노부부가 길을 건너요.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색이죠. 자, 길을 더 건너가고 또 다 건너갈 때도 여전히 초록색. 그죠? 아예 길을 한참 건너간 뒤에도 여전히 초록색. 왜 서울 잠실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에게 녹색 신호를 이렇게 박하게 주고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게 후하게 줄까? 그 비밀은 도로 폭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같은 축척인데 도로 폭이 기껏해야 한 2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블럭이 굉장히 잘게 잘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를 만들 때 슈퍼블럭이라고 해가지고 블록을 크게 만들고 도로는 광로를 뚫어요. 이게 한 50m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넓을 광자 광로는 사람에게는 미칠 광자 광로다. 근데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중에도 여전히 넓은 도로를 뚫어야 된다, 그게 도시의 발전이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차의 관점이에요. 도로가 넓어지면 사람들은 건너기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이제는 걷는 도시로 만들자, 이런 시민운동이 90년대 중반쯤 서울에서 녹색교통, 도시연대, 저는 그때 이제 서울연구원에 있으면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보행 3불의 도시를 보행 3편의 도시로 바꿉시다. 걸어봐야 불안하고 걸으면 불편하고 걸어봐야 하나 나한테 이익이 없는 불리한 이런 3불의 도시를 걸으면 편리하고 편안하고 걸을수록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보행 3편의 도시로 바꾸자. 시민단체들이 막 이런 운동을 하고, 그 당시 보세요. 여기 최영우 의원, 정대철 의원, 이윤수 의원인가요? 이러면 박종웅, 서경석 목사, 이런 분들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길을 걸으면서 보행권을 존중해야 된다. 제가 30대 때 제 모습인데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고, 그래서 97년 초에 세계 최초예요. 서울시 보행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시민들의 보행권을 존중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게 서울시장의 책무다. 시장은 늘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세우고 보행환경 개선해라, 이런 거를 담은 조례가 이때 제정이 되죠. 97년에. 그리고 96년 그 무렵에 서울에 처음으로 차보다는 사람을 배려하는 도로, 보행 우선 도로가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덕수궁길입니다. 덕수궁 돌담길, 많이 노래도 있죠, 그죠? 옛날에는 차가 왕복으로 다니고 사람은 이렇게 옹색한 길을 걸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차는 일방통행으로 바꿨고, 차가 속도 못 내도록 이렇게 구불구불 꺾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에게 돌려준 거죠. 이게 보행우선도로, 우리나라 최초에. 그리고 서울 예술의 전당 앞에 지하도만 있고 횡단보도가 없었던 이곳에 횡단보도를 처음으로 복원한 게 99년. 그리고 인사동, 관철동, 명동에 차 없는 거리가 등장합니다. 인사동은 처음에는 일요일만, 그 다음엔 토요일까지, 지금은 이제 하루 종일. 그리고 관철동은 그냥, 관철동과 명동은 늘 모든 날 차 없는 거리로 만든 거죠. 그리고 서울시청 앞도 예전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 응원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잘 보세요. 시청 앞, 그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는 마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처럼 생겼어요. 차들은 모든 방향으로 다 회전해서 갔는데 사람은 시청 앞에 길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오직 지하도로만. 제가 시청 앞에 가서 종종 외국인들을 만나요. 외국인들이 저한테 물어, 여기서 저까지 어떻게 건너가냐. 그럼 제가 너무나 참 부끄럽지만 follow me, 그리고는 지하도로 제가 데리고 가요. 근데 저도 잘못 나올 때가 많아요. 헷갈려서.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 도시의 가장 상징인 곳을 사람이 길을 건널 수 없게 했던 거죠. 그곳을 2004년에 이렇게 광장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그었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바뀝니다. 전주에도 이제 원도심에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청주에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횡단보도 가운데 가장 사람을 배려하는 횡단보도가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가운데 이 대각선 횡단보도가 없으면은 두 번에 건너가야 됩니다. 죽을지도 모를 길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만들어주면 원하는 방향을 한 번에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그렇지만 교통 신호는 올 레드 시그널, 그러니까 자동차들은 모든 방향 차들이 서야 하는 빨간색 신호 주기가 하나가 늘게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들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자의 입장에서 도시를 만들고 운영할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시를 운영할지 선택하기에 달렸죠. 서울의 이 광화문 내거리, 서울의 또 하나의 상징이죠. 여기에 오랫동안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화문 지하도를 개통할 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테이프 커팅을 하셨어요. 우리 서울에 드디어 지하보도가 생겼다. 그러니까 땅속으로 길을 건너는 지하보도를 만든 거를 이렇게 축하하는, 그때 관점에서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허망하죠. 사람들이 길을 못 건너게 한 건데. 그래서 오랫동안 광화문 내거리에 횡단보도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시민단체들이 했는데, 교통 전문가들 중에는 그러면 교통 대란 난다, 안 된다. 그런데 횡단보도 복원하고 나니까 교통 대란이 벌어졌을까요? 교통 대란 안 납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있건 없건 이 도로는 여기 차가 갈 때는 이쪽 차들은 다 서 있잖아요. 이쪽도 가면 여기 서야 되고. 어차피 다 차들이 서 있는 시간에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는데 어떤 교통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국보위로 숭례문, 남대문은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동차들만 막 다닐 수 있는, 비유하자면 거센 바닷속 외딴 섬처럼 사람이 남대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남대문을 이렇게 보도하고 연결해 준 게 2005년. 그래서 90년대부터 이렇게 보행권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서울이, 또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바뀌어 온 겁니다. 부산에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등장하죠. 제가 몇 년 전에 타이페이, 대만에 가니까 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시간제로 운영하더라고요. 특히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운영을 안 하는 이런 방식도 쓸 수 있죠. 이 서울의 광화문도 완전히 차들만 다니던 곳이었는데 광장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광장을 또 바꿨고, 그리고 서울의 이 가장 이 상징적인 4대 문안 지역은 이미 2017년에 녹색교통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이 아쉬워요. 과연 서울의 4대 문안, 거기는 뭐 지하철도 뭐 엄청나게 많고 대중교통도 편안하고, 그리고 동대문 서대문 걸어봐야 3km, 그러니까 1시간 안팎이면 걸을 수 있어요. 1시간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걸을 수 있는 지역을 녹색교통 진흥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제대로 지금 녹색교통 진흥을 하고 있는가,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서울역 고가가 지금은 사람길이 됐죠. 차가 다니지 않는 이런 변화들. 그리고 뭐 제가 많이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종로에 자전거 길이 생겼어요. 차도 보도 사이에. 그런데 이게 한 개 차선도 아니고 폭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다 끊기고 양쪽 방향이 아니라 한쪽 방향만. 그러니까 이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우리나라 수도 서울도 굉장히 지금 미흡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인 게 세종대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를 세종대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사람 숲길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차도를 하나씩 다 없앴어요. 그 차도를 자전거 도로로 바꿔준 거예요. 근데 자전거 도로는 차도와 보도 사이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숲길이 쭉 차도 보도 사이에 오다가 중간에 정류장이 있는 데에는 보도로 들어가 버려요. 자전거 도로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도 안에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인지 모르고 막 거기에 서 있거나 걷거나 해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의 사실상 기능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에도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 5030 도시 지역에 자동차 속도를 좀 낮췄죠. 50km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은 30도로 낮췄는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차를 타는 분들이 50km 너무 속도가 느려 올려 이래가지고 지금 다시 돌아가는 추세죠.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나라들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법은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잘하고 있는 도시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거죠.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이 변화를 저는 야금야금 작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도시를 자동차 도시를 사람의 도시로 한 번에 확 바꾸면은 저항이 많아요. 그런데 코펜하겐은 이렇게 합니다. 코펜하겐의 이 도심부 가장 원도심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이 전체가 다 이 길 또는 이런데 다 광장들이 다 멋진 공간이었는데 자동차 대중화 시대 이후에 전부 자동차한테 다 내주게 된 거예요. 광장은 전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62년에 이 길하고 요 주차장만 시범적으로 보행자 도로를 바꾼 거예요. 차가 못 다니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른 데는 온통 차로 법석 소음과 막 공해 환경 안 좋았는데 이 길만큼은 차가 없으니까 엄청 쾌적해졌겠죠. 이 길가의 가게들 매출이 올랐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올랐죠. 이 길이 코펜하겐의 가장 멋진 길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도 좀 허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68년에 이 길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늘리는 73년에는 이만큼 또 늘리고 그 다음에 또 88년에는 이만큼 92년에 이만큼 이게 잘 안 넘어가면 좀 넘겨주실까요? 네. 그리고 96년에 이만큼. 그러니까 30년 동안 야금야금 자동차 우선 도로를 사람 도로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환호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도시 바꾸는 거 굉장히 지혜롭게 가야 됩니다. 왜 속도 제한을 하는가? 내가 30km로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저 15m 전방에 아이가 갑자기 길에 툭 튀어나왔어요. 그럼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아이는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브레이크 밟고 밀리는 거리까지 다 해도 15m까지 안 가니까. 그런데 내가 50km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15m 전방 아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km 속도 제한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차가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거를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자동차 도시를 사람의 도시로 바꾼 아주 훌륭한 멋진 분, 브라질의 꾸리치바의 시장을 3번 하셨던, 그리고 주지사를 또 2번, 20년을 단체장을 하신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님. 이분은 도시 문제 푸는 방법 간단하다. 침술과 공동 책임과 디자인으로 풀 수 있다. 침술이란 말은 돈 많이 들이는 수술 말고, 우리가 몸에 병이 날 때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새로 바꾸는 이런 수술 말고 침을 놓고도 근본 치유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의 이런 철학이 책으로까지 우리나라에도 나왔죠. 꾸리치바가 이 전 세계에 보여준 아주 지혜로운 해법이 바로 BRT입니다. BRT. BRT는 버스 래피드 트랜짓. 이 전 세계 대중교통이 이렇게 진화를 해와요. 가장 먼저 등장한 대중교통은 지하철이에요. 런던, 파리, 도쿄, 서울 전부 지하철이죠. 지하철은 땅속을 달리니까 안 막혀요. 그리고 기차가 다니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죠. 그런데 지하철의 문제는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예요. 지하철은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1km 건설하는데 서울 지하철 1,000억 들었어요. 1,000억. 지금은 아마 1,500억 정도 들 거예요. 1km에.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이 대부분 적자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하철이 적자라면 부산 지하철, 대전 지하철, 대구, 광주 지하철 흑자일까요?
턱이 없죠. 그래서 지하철보다 돈이 덜 드는 2세대 대중교통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유럽 도시들 가면 다 있는 거. 트램입니다. 트램. 노면 전차. 영어로는 라이트 레일, 가벼운 전차라고 해서 지하철을 헤비 레일이라고 하죠. 노면 전철 트램은 1km에 한 500억이면 돼요. 그런데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그 500억도 아끼자 해서 꾀를 낸 게 바로 BRT입니다. 그러니까 노면 전철도 선로를 깔아야 되는데 그냥 버스로 땅 위의 지하철처럼. 그래서 꾸리찌바는 고민 끝에 굴절 버스를 개발한 거예요. 버스를 2대, 3대 이어 있죠. 그리고 막히지 않게 전용 차로를 만들고. 꾸리찌바 BRT의 가장 핵심 기술이 정류장입니다. 꾸리찌바가 BRT를 세계 최초로 운영한 게 1974년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이 정류장은 튜브 형태로 되어 있고 정류장에 들어갈 때 요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종시 BRT 어떻게 해요? 요금 언제 냅니까? 버스 탈 때. 그러니까 버스 탈 때 찍다가 에러 나면 기다려야 되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요금 다 내게 하고 원통형 정류장에 들어가 있는 승객들은 엄청 쾌적하겠죠. 비가 와도 우산 안 들어도 되고 한여름에 땡볕 때 힘들지 않아도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오면은 출입문이 5개입니다. 5개가 동시에 열리니까 빨리 내리고 빨리 타고. 결국 버스가 정류장에서 공회전하는 시간도 줄어요. 미세먼지가 줍니다. 이 BRT는 1km 건설하는데 지금 돈으로 30억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울진도 이런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바꿀 때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BRT입니다. BRT는 이미 나 있는 도로, 편도 2차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전용 차로를 완전히 다른 자가용이나 화물차를 못 오게 하는 완전히 배타적인 전용차로 운영하면은 불가능하지만 버스 우선차로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유럽의 트램들 보면은 트램이 이렇게 선로가 튀어나온 선로도 있지만 오목 선로도 있죠. 거기에는 트램이 다닐 때는 다니고 트램이 안 다닐 때는 차들이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트램이 오면 딸랑딸랑하면 차들이 다 비껴줘요. 그래서 우리 울진의 저 동해안을 따라서 저 삼척과 또 저 아래 포항까지 연결하는 도로든 또는 이 주변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 가운데 4차로 이상만 되는 도로라면 지금도 당장 BRT를 운영할 수 있다. 정류장만 만들면. 그리고 이런 BRT는 모든 정류장을 쓰는 게 아니라 주요 지점만 씁니다. 그래야 자가용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용 도시를 대자보 도시로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대중교통이 태워다 준다면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돈이 덜 들게 이동할 수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전부 대중교통 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타면 탈수록 돈을 꼬박꼬박 내는 구조예요. 근데 유럽 도시들은 대부분 정기권 제도로 운영합니다. 한 달에 얼마 정기권을 끊으면 내가 한 번을 타나 10번을 타나 100번을 타나 돈을 더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면 탈수록 유리한 제도인데 우리는 대중교통을 타면 탈수록 불리한 제도예요. 새 정부 들어설 때 우리도 정기권 제도 도입하자 어쩌자 논의가 인수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깡밤 소식이에요. 작년 여름에 독일은 9유로 티켓을 팔았어요. 한 달 9유로만 내면 얼마죠? 지금 1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9유로, 10유로. 한 2만 원 안팎이겠죠. 만 몇천 원. 이걸 내면 독일의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무한정 탈 수 있게 한 거예요. 독일 국민 절반 이상이 이 9유로 티켓을 샀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무료화까지 생각하세요. 청송이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시는 청소년과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료화하는데, 결국은 대자보도시 가려면 대중교통을 타면 탈수록 유리하게 해주는 거. 그 유리하게 해주는 것의 궁극은 대중교통 공짜죠. 발트 3국 중에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시에서 2013년에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5년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대중교통 무료화를 하니까 대중교통 그 요금으로 들어올 수익이 우리 돈으로 1200억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런데 5년 동안 탈린시의
전입한 사람이 10,000명이에요. 이분들이 낸 세금이 1,000억이 늘었어요. 결국 무료화로 손실액은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무료화를 단순히 그냥 손해로만 보지 말자. 제가 어제 우리 군수님께 선물해드린 책, 천천히 재생이란 책에 일본 그 도야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 도야마의 모리 마사 시장님은 지금 한 20년째 시장을 하고 계시는데, 일본은 뭐 무한정할 수 있으니까. 이분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프리는 공짜라는 뜻이고 미엄은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 모리 시장님은 공짜 정책을 굉장히 지혜롭게 합니다. 예를 들면 손자와 외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손주 손녀를 데려오면은 공공시설 입장료를 무료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그러면 입장료 수익이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이 이렇게 활동량이 늘면 건강해지니까 의료비 지출이 준다. 그리고 이제 손주 손주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가족관계 증명서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 데리고 이렇게 외출을 이제 시내, 다 공공시설이 다 시내에 있잖아.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거기 오면은 그 주변 가게들이 매출이 는데요. 왜? 엄마 아빠는 애들이 요구한다고 다 안 사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엄청 요구한 대로 다 사줘. 아이스크림 2개, 3개. 그러니까 가게 매출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짜로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떨 때는 꽃을 들고 오면은 지하철 공짜.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화훼 농가들을 살리는. 또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대중교통 1일 무료 이용권을 줘요. 그것도 손실 아니냐. 무료 티켓을 주니까 이 사람들의 숙박 확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느는 거죠. 그리고 이 읍내 원도심 쪽에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외곽에서 원도심에 대중교통 타고 와서 내리면 요금을 확 깎아줘요. 일본 돈 100엔, 우리 돈으로 1,000원. 그러니까 멀리서, 울진에 저 멀리서 울진읍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오면은 요금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0,000원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1,000원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시가 원하는 정책을 따르도록. 이 모리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예요. 특히 외국에 이렇게 출장을 갔다 오면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갖고 와요. 그러니까 모리 시장님 팬들이 시장님 왜 요즘에 출장 안 가시냐고, 좀 갔다 오라고. 그럴 만큼.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제가 이 꼬리치바 자이메 시장님의 지혜를 또 몇 개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등대 모양의 이 건물은 도서관이에요. 조그만한. 이 등대 모양의 도서관을 가난한 서민들이 동네에 지어줘요. 이 도서관에 시민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강연도 듣고 책도 읽고, 그리고 이렇게 이 등대 위에 올라가서 동네를 늘 살핍니다. 이거 건물 짓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그리고 버려진 광산에 오페라 극장을 지어요. 그리고 꼬리치바가 쓰레기 분리를 처음 시작할 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분리하고 분리한 쓰레기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또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분리한 쓰레기를 주말에 들고 나오면 수거 차량에 와서 받아가지고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무게에 비례하는 만큼의 과일로 바꿔줘요. 이걸 녹색 거리제라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이들이 쓰레기 분리를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숙제하는 마음으로? 아니죠. 놀이처럼. 왜냐하면 바나나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책임 방정식입니다. 도시 문제를 결코 시장, 군수님 혼자 못 풀어요. 공무원분들 아무리 밤낮없이 노력해도 안 풀려요. 시민들이 이 문제는 내 책임이구나.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풀린다. 이런 거를 멋지게 보여주신 분이죠.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아주 잘생긴 엔리케 페나로사 시장님도 이 도시를 확 바꾼 분이에요. 이분은 2월 첫째 주 목요일을 차 없는 날로 지정을 했어요. 시민들께. 그래서 매년 하루는 보고타 시민들이 차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BRT를 도입을 했고,
보고타가 처음 시작해서 전 세계 유행처럼 만든 게 바로 시클로비아. 이제 자전거 도시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차 없는 거리입니다. 보고타는 1974년 12월부터 매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매 주말입니다. 매 주말. 여기는 일요일 날 합니다. 일요일 날. 그리고 공휴일 날. 대한민국에 매주 차 없는 거리 하는 도시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쩌다 한번 해요.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가 이벤트예요. 여기는 매주 합니다. 차 없는 거리가 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반나절만 차가 다니던 도로를 딱 막아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전부 여기 나와서 놀아요. 자전거 타고 아까 꾸리찌바도 이제 이런 차 없는 거리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로만 우리 을진 읍내 이만큼을 차를 막는다고 하니까 운전자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차 없는 거리 안 돼. 우리가 못하게 할 거야. 차를 몰고 가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여러 이유가 있어요. 차 없는 거리 하면은 가게 매출을 줄 거야. 차를 타고 와야 물건을 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자들이 이제 차 없는 거리를 막 이제 방해하려고 차를 몰고 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아까 자이메 시장님이 어떤 꾀를 냈겠어요. 차 없는 거리에 어린이들을 초대한 거예요. 아스팔트에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 거예요. 꼬맹이들이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막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데 누가 차를 몰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은 늘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한 거리를 했겠죠. 반응이 좋으니까 늘리고. 지금 콜롬비아 보고타의 차 없는 거리 총 연장이 110km입니다. 시내에 110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 한다는 얘기는 도시의 대부분의 도로를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차 없는 거리에 참가한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운동량을 비교해 보니까 4배랍니다. 4배. 요즘에 건강도시 얘기하죠. 건강도시 핵심은 운동량이에요.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가 시민들의 건강에도 지대하게 공헌하고 있다. 그게 의료비 지출도 줄인다. 건강도시를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뉴욕의 전전 시장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님 때 이분은 대개 교통국장님은 남자들이 했는데 자넷 사딕 칸이라고 하는 이 여성분을 교통국장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이분은 아주 놀라운 일을 벌여요. 맨하탄에 브로드웨이가 있습니다. 이 브로드웨이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리고 대각선 방향 모두 차가 다녔어요. 여기가 바로 타임스퀘어인데 도대체 타임은 있지만 스퀘어는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차들이 다 다니니까. 이곳에 광장을 만든 게 자넷 국장이에요. 택시기사님들을 포함해서 엄청나게 반발도 있었는데 광장을 만들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요. At Times Square, there was a snowball fight that took place, completely spontaneous, completely unplanned. And it's not like I ever thought, hey, we're going to reclaim space here and there's going to be a snowball fight. You know, that maybe wildness, you know, of the city can really only happen 이 when 뉴욕 you have a 맨하탄의 critical mass of 광장에 people 어느 날 living their 폭설이 lives in 내린 the public 거예요. realm.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누가 시킨 듯이 두 패로 나뉘어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바꾸면 그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어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한 거죠. 그죠? 그 보고타의 시클로비아가 뉴욕에서는 썸머 스트리트, 여름철이 되면 맨하탄의 긴 구간을 차량을 막습니다. 주말에. 자, 또 도시를 놀랍게 바꾼 파리의 지금 안 이달고 여성분 시장님 전임 시장이에요. 베르트랑 델라누에. 이 시장님의 임기를 한번 보세요. 몇 년이나 하셨나. 2001년부터 14년까지 13년을 파리 시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임기 중에 센 강변 자동차 전용도로 조르주 뽕피두 고속도로를 2002년 7월 우리 월드컵 할 때 폐쇄합니다. 그러니까 강변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해변으로 바꿔버려요. 한 달간. 서울로 말하면 저 강변도로나 뭐 올림픽대로를 한 달 딱 막아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파리는 이 한 달 동안에 200만 명이 이곳을 이용해요. 파리 시민 가운데 잘 사는 분들은 나폴리로 산티아고 또는 어디죠? 저 그리스의 산토리니 이런 데로 휴가 갔을 텐데 바쁜 시민들은
이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 거예요. 매주 말 나와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니까 매년 반복을 하다가 2010년에는 아예 영구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제가 2017년, 6년 그 EBS 무슨 그 과학 다큐 프로그램 때문에 유럽에 이제 출장을 갔다가 궁금해서 여기를 가봤어요. 갔더니 이곳은 이제 차도가 아니라 사람들이란 공간으로 막 바뀌고 있고 이 옆길이 퇴근 시간에 엄청 막혀요. 그래서 제가 파리 한 30년 산 가이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파리 시민들은 멀쩡한 도로 폐쇄해가지고 막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가만히 있어요? 물었더니 그분 답이 걸작이에요. 교수님, 파리 시민들은요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은 조치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불편을 줄 때 불편을 드러내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면 파리 시민의 자격이 없다라고 딴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베르트랑 들라누의 시장님이 시장을 하셨던 13년 임기 내내 부시장을 했던 분이 안히달고 현 파리 시장이에요. 이분이 2014년에 시장에 당선이 되어서 6년 임기를 마쳤고 2020년에 재선에 출마합니다. 그때 내건 공약이에요. 파리를 위한 선언이. 이때가 바로 코로나 때죠. 이달고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여러 공약들의 밑바탕이 된 철학은 요 세 단어입니다. 생태, 우리 울진하고 관계가 많죠. 연대는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다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또는 장애인 또는 청년들까지 함께 살아가자 하는 거고, 그리고 건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는 이분이 내건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파리 시내 대부분 지역을 30km 속도 제한하는 거예요. 자동차 속도를. 근데 이미 요 보라색 부분이 추가되는 거고 여기는 다 이미 30km 했던 데예요. 시내에 30km 속도 제한을 한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제 파리 시내에는 자동차, 자가용 몰고 나오지 마라. 혹시 나올 일이 있으면은 슬슬 기어다녀라. 30km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파리 시내 도로들은 대부분 노상 주차장이 있어요. 그 노상 주차장의 4분의 3 정도를 임기 내에 폐쇄시키겠다. 주차장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 보도, 녹도로 바꾸겠다. 그리고 파리에 에어비앤비가 한 3만 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에어비앤비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 3만 채를 시 예산으로 사드리겠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겠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엄청난 돈이 들지만 그곳을 에어비앤비는 시민들과 늘 갈등 관계예요. 이제 관광과 사실 생활에 이 서로 상충이 있죠. 그거를 사들여서 청년들 또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로 바꾸겠다. 이런 정책. 그리고 파리의 대표적인 곳이 샹젤리제죠. 이 샹젤리제 거리는 차선이 4차선 왕복 한 8차선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2개 차선씩만 남기고 전부 정원으로 바꿔버리겠다. 이게 지금 시대에 말하자면 트렌드입니다. 그거를 가장 앞장서서 잘하고 있는 도시가 파리. 그리고 이달고 시장님. 또 하나 놀라운 게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벨로는 이제 프랑스 말로 자전거란 뜻이고 폴리탄은 도시란 뜻이죠. 이게 지금 파리의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지하철이 다니는 모든 지상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지하철보다 자전거를 탈 겁니다. 뭐 한다고 땅속에 들어가서 타겠어요? 자전거가 막힘없이 갈 수 있는데. 근데 왜 벨로폴리탄 프로젝트를 하느냐? 이 벨로폴리탄 프로젝트의 총 연장이 170km예요. 그리고 이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3,400억 원인데, 만약에 이 돈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면 얼마? 2km. 트램을 건설하면 7km.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170km. 가성비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전 세계의 대중교통의 세대가 지하철에서 트램으로, 그 다음에 BRT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로? 자전거로 바뀌고 있구나. 자전거야말로 가장 친환경 이동수단입니다. 녹색교통.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방구만 안 끼면요. 그죠? 탄소 배출 제로. 전기차, 수소차도
물론 탄소 배출은 안 하지만 만드는데 유지 관리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를 개개인들이 타는 도시보다는 대중교통, 당연히 친환경 대중교통이죠. 그리고 자전거가 주축을 하는 도시가 훨씬 더 청정한 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파리는 지금 15분 도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시내에서 15분 이내에 다 도시 활동을 했다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교외로 주거지로 나가니까 1시간씩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뭐 수도권이나 대부분 이 직장인들이 고생을 하죠. 출퇴근 때문에. 멀리 아파트에서 시내까지. 그런데 그런 도시 이제 바꾸자. 자전거로 또는 걸어서 15분이면 출퇴근도 되고 등하교도 되고 쇼핑도 되고 종교 활동도 되는 도시로 바꿔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집과 일자리를 멀리 띄우지 말고 섞자. 도시를 자꾸 바깥을 개발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데 비어있는 도시들을 채우자. 이런 생각이죠. 이 15분 도시는 지금 전 세계의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또 이 도시를 아주 화끈하게 바꾼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분이 미구엘 페르난데스 로레스. 이분은 스페인의 폰테베드라라고 하는 도시의 시장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1990년대 말 폰테베드라는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소도시인데 이 폰테베드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3만 대. 두 사람당 한 대꼴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조그만 도시가 자동차로 난리였겠죠.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매일 발생하고 매연 그리고 소음. 이 도시. 그래서 외신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동차로 가득한 사막 같은 도시가 폰테베드라다. 폰테베드라는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있죠. 산티아고 조금 아래쪽에 바닷가 도시, 작은 도시. 그걸 보고 의사였던 미구엘 로레스가 시장 후보로 나섭니다. 내가 시장이 되어서 이 도시를 고쳐보겠다, 병을. 그리고 내건 공약이 두 가지. 첫째, 폰테베드라 시내 30제곱킬로미터에는 아예 차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 버스까지. 완전히 차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두 번째 공약은 우리가 도시의 시민들의 등급이 있다. 1등급, 가장 우리가 받들어야 될 시민은 걸어다니는 분들이다. 두 번째는 자전거 타는 분들이고 세 번째는 대중교통 타는 분들이고 맨 꼬레비가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는 완전 거꾸로다. 내가 시장이 되면 이거 바꾸겠다. 그리고 당선이 됩니다. 99년 시장 선거에. 그리고는 공약대로 해요. 30제곱킬로를 완전히 차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차는 그 경계부에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파크 앤 라이드, 키스 앤 라이드라고 하죠. 거기까지 와서 차를 주차하고 시내에는 걸어서나 자전거로만 다니게. 주차장에서 시내 중심까지 자전거로 오면은 뭐 5분, 10분, 걸어와도 20분 안쪽이니까 다닐만 하겠죠. 그러고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줄어서 제로가 되고 시내가 조용해지고 가게 매출이 올라가고 폰테베드라가 일약 세계에서 유명한 차 없는 도시로 알려지고 전입 시민이 늘고 그 바람에 미구엘 시장님은 99년에 당선이 되셔서 지금도 시장하고 계세요. 몇 년째예요? 한 30년 하시나? 네. 그래서 이제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걷는 도시, 행복 도시로 우리 울진과 또 인근 지역들을 바꾸자 하는 겁니다. 자동차 도시를 사람의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는 차에게 주었던 공간들을 가능한 부분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자. 서울의 무교동은 대개 이제 가로수가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차보도 경계부입니다. 그런데 한 차선을 보도로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차는 불편해져요. 그렇지만 사람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도시의 중점을 누구에게 줄 거냐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갑자기 하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야금야금.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 자전거는 관광 목적도 좋고 일상생활 목적도 좋고 또 뭐 스포츠나 뭐 여가 목적도 좋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저는 전기 자전거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공공 자전거 그러니까 누구나 개인이 사서 타는 게 아니라 시가 확보해 가지고 울진에 사는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어디서든지 탈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자전거 도로 좀 더 많이 만들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자보 도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재작년 2021년 1년 안식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을 돌면서 하동, 그리고 목포, 전주, 그리고 강릉에서는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하동에 한 달을 살면서 정말 좋았어요. 저나 제 아내나 아무 연관도 없는 하동인데 지리산도 있고 섬진강도 있고 남해바다도 있고 땅이 좋아서인지 사람들도 다 격이 있어요. 한 달을 살고 마무리하면서 윤상기 군수님을 찾아가 면담을 하면서 제가 건의드린 게 이겁니다. 군수님, 하동에서 한 달 정말 행복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하동에 오려면 서울에서 구례구역에 내려야 돼요. 구례구역에서 대중교통으로 하동까지 오려면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지인들한테 역까지 좀 차로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게 구례 군수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구례구역, 구례터미널, 피아골, 화계, 악양, 하동읍까지 이 섬진강변 도로 있거든요. 이 도로를 버스 BRT를 운행을 하시라. 친환경으로. 그리고 이 화계, 악양 긴 계곡은 여기만 뱅글뱅글 도는 친환경 미니버스를 운행을 하시라.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가는데 멀면은 전기자전거, 공공자전거 좀 촥 풀어주시라. 그래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관광도 되고 생활도 되는 도시 좀 하시라. 우리 윤상기 군수님이 알프스 하동이라고 해가지고 막 산악열차 때문에 막 항영단체하고 막 갈등이 많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산악열차보다 먼저 이 땅 열차부터 하시라고. 땅 친환경 대중교통부터 하시면 그러면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방문객들이 만족하면 산악열차도 그렇게 반대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드렸는데 우리 윤 군수님이 군수 선거에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승철 군수님이 당선이 되셨는데 인수인계가 잘 됐기로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보자. 지금 하동과 구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이 있는데 이 5개 시군은 오래전부터 지리산권 이 관광협동조합도 만들고 지금 이제 특별 그 자치단체 그 움직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자. 이 5개 이 시군을 가장 최단거리로 연결한 도로가 이미 다 나 있습니다. 이 도로가 한 바퀴 뺑 도는데 200km 조금 넘어요. 여기에 이 BRT 운영하시라. 한 바퀴 도는데 시속 한 70km 잡으면 한 2-3시간이면 돌 거예요. 지금은 이 하동에 그 놀러와 조문환 대표님 하동군 공무원 하시다가 악양 면장까지 하시다가 정년 7년 앞두고 스스로 공무원 그만두시고 놀러와라고 하는 여행사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작년에 문체부 관광의 별상을 받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한번 돌았대요. 하동 출발해가지고 대중교통으로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거의 다 걸렸대요. 아차 있으면 이틀 걸린대요. 그만큼 대중교통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런 BRT가 이미 도로는 다 나 있으니까 주요 지점만 딱딱 쓰는 자가용보다 빠른 이거를 새벽 6시부터 자정까지 20분 간격으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원에 와서 창업한 청년이 하루 일을 마치고 해질 무렵 BRT를 타고 하동에 와서 하동 여자친구 만나서 제철국에 소주 한잔하고 막차 타고 남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그러면 5개 시군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또 서로 인근 시군끼리 인구 뺏고 뺏기는 경쟁 관계 제로섬이 아니라 상생이 될 거예요. 5개 시군은 하나의 도시처럼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다. 저는 부울경 이런 메가시티 수도권이 깡패니까 우리 지방도 뭉쳐야 된다. 이런 메가시티 저는 반대합니다. 메가시티 만들면 메가시티가 또 깡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소도시들을 연결을 강화해서 서로 연합하는 이게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다. 자칫 연결하면 내 걸 뺏기는 게 아니야? 조금 더 큰 도시가 싹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제안하는 게 전주 한 달 살이 할 때예요. 군산에 평일 오후에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검색했더니 세상에 평일 오후에 전주 군산 배차가 없습니다. 아니 전라북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전주 군산, 전주 익산을 평일 낮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로 오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게스트하우스 주인 자가용을 빌려서 강의를 하고 왔고, 그때 중대 결심을 했죠. 원광대학교에 있는 제 친구 교수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익산 전주, 군산 전주가 이렇게 오고 가기가 불편하냐. 지금 SRT는 전주까지 안 갑니다. 호남선만 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이 수서니까 SRT 타고 전주 가려면 늘 갈아타야 돼요. 뭐 천안이나 익산에서. 만약에 익산역 앞이 아까 보여드렸던 뒤셀도르프역 같았다면 익산역에 딱 내려서 역 앞에서 대중교통 타고 전주까지 올 수 있겠죠. 그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전라북도에 건의한 게 바로 전북 BRT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이렇게 남북으로 또 동서로 이렇게 또 전주 주변을 순환으로 또 이렇게 이미 도로 다 나 있어요. 여기에 주요 지점만 쓰는 BRT로 연결해 주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라북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될 것이다. 지금 전라북도는 광역시도 없는 가장 약체도예요. 그런 약체도가 각자 도생합니다. 시군이. 그리고 서로 뺏고 뺏기기 제로섬 게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이거예요. 전북 BRT로 전라북도를 하나로 엮어라. 그리고 쫀쫀하게 나는 전주 시민, 너는 완주 군민, 진안 군민 이렇게 우리 서로 부르지 말고 우리는 몽땅 다 전북 시민으로 부르자. 그러면 전북이 제대로 된 가장 행복한 민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자. 전북으로 오세요. 지금까지는 전북의 청년들이 와서 완주에, 뭐 삼내에, 고산에, 또 뭐 진안에 정착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한데 모으는 네트워크 파티를 한 달에 한 번 해요. 전주에서 할 때도 있고 완주에서 할 때도 있고.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트워크 파티가 이렇게 흥이 오를 시간쯤 되면 짐을 싸기 시작해요. 왜? 버스가 끊기니까. 늦게까지 작심하고 온 친구들은 차를 가지고 와요. 술 좋아하는 친구가 그냥 사이다만 배 터지게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BRT가 된다면 이제는 당신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어디를 선택하든 나머지 13개를 덤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저는 우리 경북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올해 1월부터 전북일보에 칼럼을 쓸 기회가 생겨서 제가 처음 쓴 칼럼 이겁니다. 전북 민국으로 가자.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어서 지금 제주도 강원도에 이어서 작년 말에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특별자치도 전북이 갈 길은 각자 도생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 그 첫 번째 할 일은 대중교통 혁신이다.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실으니까 김관영 지사님이 전라북도청의 교통정책과 과장님하고 담당자를 한테 저 시립 때 정석 교수 가서 좀 만나고 오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여쭤봤어요. 전라북도 도청의 교통정책과에서 이 전라북도의 지역 간 교통 연구 합니까? 안 한대요. 그럼 뭐 합니까? 버스 보조금 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경북 프로젝트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북 BRT입니다. 살 수 있는 데부터. 그래서 저는 울진의 가장 지금 약점, 취약한 곳이 저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해요. 타 지역에서 울진에 오기에도 불편하고 울진 안에서 오고 가기도 불편하고 시내버스 잘못 타가지고 어제 박지영 대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북면에 가는데 북변에 가는데 잘못 타가지고 저 내륙으로 가는 버스 타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타고 간다고. 그래서 이 대중교통 혁신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예, 시간이 남은 시간에 이제 도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층 도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뭐 없는 데 없이 들어서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초고층은 호텔이나 무슨 뭐 오피스, 사무실이나 상업 건물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초고층 주거가 되면 거기 24시간 살아야 돼요. 일본에서는 초고층 건물이 사람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아요. 초고층에 살면 유산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노인들의 외출 빈도가 낮아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초고층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수평 이동이 훨씬 더 건강한 도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모든 걸 실내에서 합니다. 골프도 실내에서 치고 야구도 실내에서 하고 노래도 실내에서 부르고 그거보다는 아웃도어 라이프가 훨씬 더 건강한 도시다 하는 거죠. 백화점은 창이 없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지는 줄 모르고 쇼핑하라고. 이런 백화점보다는 이런 노선 상가가 훨씬 더 좋은 상업시설이에요. 도시로 보면. 그죠? 우리는 고층이 고밀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좁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다 살게 하려면 고층화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밀도를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 이렇게 채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층으로 짓는다는 거는 주변을 공지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건폐율이 줄어들 대신에 높이는 올라가는데 이만큼의 양을 이렇게 짓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선택하자. 어떤 게 좋은 도시일까? 자, 똑같은 부피를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을 수도 있다. 부피는 똑같다. 그럼 어떤 형태가 우리 도시에 좋을까? 우리 울진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는 게 좋을까? 이런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건물들은 길하고 늘 만나있기 때문에 이 길이 늘 바글바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물은 사람들은 건물 안에서만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도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주말 차 없는 거리도 한번 우리 울진에서 해보십시오. 전주시가 코로나 직전에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매주 해야 됩니다. 매주. 그래서 이 전주의 가장 이 동서방향 중심 가로가 충경로인데 이 주말에 이렇게 차를 막고 어떻게 쓰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이 김승수 시장님 꼬맹이들하고 같이 놀죠. 아이들이 아스팔트에서 이런 옛날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상상력으로 도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도시가 차도가 갑자기 음악이 흐르는 스테이지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길에서 들어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 차 없는 거리의 변신은 무죄.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차 없는 거리를 우리 군수님 공무원들은 싫어해요. 주말에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공무원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시민단체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하면서 굳이 뭘 막 요란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차만 막고 내버려 두세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쓰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바자회도 열리고 뭐 무슨 버스킹도 열리고 다양한 이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차 없는 거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차에 흠뻑 빠졌던 사람에서 이제는 걷는 사람 데자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바꿔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인왕산길도 이 산길인데 도대체가 사람들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단체 주민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차 없는 걸 합니다. 서울의 종로도 차 없는 걸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이거를 저는 매주 하자. 서울시 건의하고 있어요. 종로부터 하고 그다음에 광화문 세종대로도 해요. 이런 멋진 요가 행사 같은 것도 해요. 우리 요가 선생님 모셨는데. 근데 이걸 어쩌다 한 번 할 게 아니라 매주 하자. 그래서 서울 시내 도로부터 사대문 안부터 이런 거를 매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해피시티라고 하는 행복한 도시라는 이런 책을 쓴 찰스 몽고메리가 서울에 온 적이 있고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행복도시라는 책을 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행복한 도시에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참지 말고 풀어야 됩니다. 감내하지 말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말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이 데이비드 합이라는 사람이 도시에 대한 시민의 권리라는 얘기를 해요. 시민권 또는 도시권. 그런데 이 권리는 인류 역사상 아주 최근 거예요. 레미제라블 영화 보셨죠? 긴 역사 동안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 아니고 극히 일부 사람들이었어요. 왕과 귀족과. 그거를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는 누구나 다 우리 도시의 주인이다. 그래서 등장한 게 공원입니다. 공원.
옛날에는 공원이 없었어요. 가든, 정원만 있었지. 프라이빗 가든만 있었지. 그게 개방이 돼서 퍼블릭 파악이 되고 이제는 당연히 도시를 만들 때 공원을 만듭니다. 그죠? 특히 또 요즘에는 도시를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주고 시민들은 받아 쓰는 시대가 아니라 시민들이 도시를 만드는 메이커 무브먼트, 메이커 운동. 그래서 서울시는 이렇게 재활용 플라자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활용을 넘어서서 재활용. 그러니까 이 업사이클이라고 하죠. 업사이클과 리사이클의 차이가 뭐예요? 리사이클은 개개인이 취미 활동. 내가 청바지 낡은 걸로 가방 만들어서 내가 들고 다니는 거고, 업사이클은 이게 돈도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재활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저마다 목공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이걸로 창업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어제 우리 저 북면 회장님 목공 얘기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목공을 배워서 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화장대를 만들어서 상납한 적이 있어요. 멋지죠? 이렇게 열면 보석함도 나오고 한 10년 약발이 가더라고요. 지금쯤 하나 더 해드려야 되는데 정년하면 목공도 좀 할 생각입니다. 요즘에 스마트 도시 얘기해요. 스마트 시티. 근데 정말 스마트 시티가 되려면 기술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마트해야 돼요. 시민들이 똑똑한 곳이 바로 스마트 시티다. 중국 사람들은 스마트 시티를 지혜 성시, 지혜 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울진 시민분들이 지혜롭게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유튜브 채널 도시의 정석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 드린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300명. 오늘부로 400명은 될 것 같아요. 믿어도 될까요?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널리 홍보. 고맙습니다.